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시험지는 잘 보셨죠? 네. 네. 지금 시험부터 이제 127회 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 예상 문제 안에서 기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일요일 날 실전 모의 200분 고사를 실시했습니다. 200분. 그래서 시험 기간이 이렇게 타이트할 때는 토요일이 안 되고 일요일 날 볼 때는 400분 보는 게 시험에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0분을 보거든요.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토요일 날 400분을 보는데 일요일 날 400분 보고 그 공부하시기가 또 무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00분 모의고사를 했습니다. 자, 이 200분 그 모의고사에서 뭐 유사 문제 포함해서 이제 그 서술형 문제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 용어에서 또 나오고 이제 서술 문제에서 나왔다. 그래서 다시 요거 설명드리고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의 중요 문제라고 만든 거는 우리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1이나 2나에서 이제 그 과제물 서브 작성했던 그 문제들 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예, 모의고사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 그 숙제, 요거는 과제물 내줬던 거, 정규반 때 이제 과제물로 내줬던, 그건 이제 그 숙제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실전 모의고사가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 시험 안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시간 안에 개수를 어떻게 채워야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속도, 이런 그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그 문제를 일주일 전에 풀어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답안을 작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합격하신 우리 소장님들 그 동영상을 들어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가 상당히 도움을 됐다. 예. 물론 이제 개인의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험을 보라고 이제 그렇게 그 권유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기존 그 공부 방향이 이제 모의고사 이제 가셨으면은 그래도 시험을 이제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1교시에 지금 이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이 나왔습니다. 정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네. 제 그 정규반 수업이나 모의고사를 들었으면은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죠. 모의고사에서 풀었고,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한다. 왜? 작년에 123회에 10점짜리로 한번 나오고, 용어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법령이 올해 사후 확인 제도라는 법령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제가 이제 층간소음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층간소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층간소음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같이 풀어봤었고요.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예, 같이 풀어봤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를 언급한 게 이제 그 사후 확인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 사후 확인 제도. 사후 확인 제도. 이게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2000년 6월 달에 이제 그 고시된 거거든요. 올해 지금 발표됐습니다. 발표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고 발표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그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전 인증 제도였습니다. 사전 인증 제도. 근데 사전 인증 제도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이제 층간 소음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이슈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사전 인증보다는 사후에 더 관리하는 제도, 그러니까 더 개발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일부 그 대기업, 메이저급 회사에서는 지금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할 예정, 사후 확인제도 예정이고, 근데 이제 그 시험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법 기준으로 주택법 기준으로 예, 30세대죠, 30세대. 예, 30세대. 예, 30세대를 시험을 할 것이고요. 예, 처음에는 5%, 예, 5%를 시험을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점검 기간에 이제 그 부족으로 인해서 2%를 먼저 점검을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발표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난 게 지금 8월 4일부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혼선이 올 줄 알고 아직 이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꼭 층간 소음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사후 확인 제도를 언급해 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8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9데시벨로 통합될 것이다. 49데시벨로 예, 통합될 것이다. 예. 그래서 8월 4일부터 그래서 이제 시험은 경량 충격음은 태핑 머신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요. 예, 중량 충격음이 이제 변경될 겁니다. 중량 충격음이 좀 시험에 나왔지만은 예, 그게 변경이 될 건데 중량 충격음이 지금 우리가 그 백머신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백머신은 우리가 그 7.3kg의 타이어로 850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그러니까 좀 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80c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충격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하기 때문에 예, 임팩트볼로 한다. 이제 임팩트볼로 한다. 예, 임팩트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임팩트볼이 이제 2000년도에 ISO 인증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볼도 우리가 그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2005년에 시작됐는데요. 임팩트볼도 14년에서 15년까지 중량 충격음에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백머신에. 근데 백머신한테 밀려서 지금 나와 있다가 이번에 다시 8월 4일부로 임팩트볼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임팩트볼은 2.5kg의 이제 고무공이죠. 2.5kg. 2.5kg의 고무공을 얼마 높이에서?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 충격음은 이렇게 변경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같이 언급해 드리겠지만 사후 확인제도 같이 언급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균열이죠, 균열. 예, 제가 이제 균열도 언급했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균열. 네, 균열. 네. 균열도 이제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장판지 시간에 같이 설명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때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긱벤 말씀 못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장판지에는 우리가 강도 저하의 원인과 대책이 있고, 그리고 내구성 저하의 원인과 대책이 있다고 그랬고요. 내구성. 그리고 균열 원인 및 또 대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도는 초기 강도라고 했고요. 강도는 초기 강도라 했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장기 강도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균열은 강도와 내구성을 합쳐져서 발생을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균열 문제를 또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문제 또 있죠? 자,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 자, 타워 크레인. 네, 타워 크레인 문제. 네. 타워 크레인 문제도, 우리 그 층간소음과 같이, 작년에 123에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오고, 아직 그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타워 크레인은 나올 것이다 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안전사고, 예. 사고에 대한 문제를 냈었거든요. 사고. 예. 또 아직 그 체감이 아직 이제 오고 있으니까 아직 그 우리 이제 그 현장 사고 난 게, 예. 사고에 대한 문제, 예. 그것도 우리 그 데크 플레이트 사고 난 것까지 연관지어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에 풀어본 문제들이 같이 같이 비슷한 문제 또는 뭐 똑같은 문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실전 모의고사의 일단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1교시서부터 들어가면서 한번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하고 그 분석표 같이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이제 1번. 자, 일식 도급입니다. 예. 정말 그 깜짝 놀란 문제입니다. 예. 뭐 장판지, 당연히 뭐 장판지 시간, 네, 그냥 기본적인 문제겠죠. 예, 장판지의 계약제도에 있는 문제가, 서술 기출입니다. 이거는 용어로 나오진 않았었고요. 예, 서술 기출인데 이게 1번의 문제로, 예, 어렵진 않으니까 큰 충격은 받진 않는 문제지만, 예, 깜짝 놀란 문제다. 일식도급. 예. 1번 정의. 키워드는 뭐죠? 예, 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일체를 일괄해서 시행하는 도급 방식이죠. 예. 자, 이건 이제 대제목 잡는 게 이제 좀 그 그림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저는 그 2번을 이제 이런 분류는 저 밑에 내려가서, 해도 되고요. 2번은 이제 특징, 장단점 같이 분류해서, 2번을, 적어 주셔도 되겠고요. 3번은, 저는 이게 요 분류에 보시면은, 공사 실시 방식의 일식 도급, 분할 도급, 그리고 공동 도급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비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대제목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또한 그 발전 방향 또 개발 방향에서 대제목을 4개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문제고요. 자, 문제 2번. 네. 디자인 포 세이프티입니다. 네, 설계 안전성 검토. 예. 예. 우리가 전회차도 시험에 나왔지만 전회차도 어떤 그 사고에 대한 그 문제가 조금 연관된 게 좀 다소 나왔거든요. 이번 회차도 역시 같이 또 연관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은 문제는 109회 때 이렇게 기출 문제 보시면 109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요 근래 때는 122회죠. 122회. 예, 그 대상 건축물에서 시험에 나왔었죠. 설계 그 안전성 검토에 수립 대상 건축물에서 122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자, 뭐 기출 문제고요. 정의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어떤 위험 요소를 찾아 위험의 그 감소를 목적으로 안전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는 그 2번의 목적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기출 문제가 122회에 나온 그 설계 안전성 검토 수립 대상 건축물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기가 돼 있으면은, 예, 뭐 1, 2종 시설물 건설공사, 뭐 지하 10층 이상 부착공사, 그래서 기출 문제거든요. 122회. 예, 그거를 2번에다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나 안전성 평가, 대제목 3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안전성 검토 시 유의사항에서 대제목 4개 이상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예, 저는 이번 1교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적인 입장에서 예,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제가 이제 다 그 소장님들한테 질의한 결과 가장 그 선택하기 어렵고 예, 기준을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3번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입니다. 예, 건설기술 예, 그 미기출이고요. 예, 정의해 보시면은요. 예. 건진법 시행 규칙의 이제 60조 항인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도입해서 쓸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안전 관리비 이제 계산 기준을 모르면은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이제 그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예. 그리고 뭐 목적, 뭐 도입 배경, 뭐 어떤 필요성, 적용 시 유의사항 뭐 다양하게 적을 수 있지만 알맹이 없는 이제 껍데기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을 몇 개라도 적어 주셔야지 답안이 기본 답안이 기본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기준을 보시면은 자 1번에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안전점검 비용이죠. 예, 우리가 그 건진법상 그 안전점검이 있죠. 그래서 그 정기점검, 뭐 정기점검이 안 됐을 경우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초기점검 이렇게 그 점검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3번에 보시면은 이런 그 발파, 굴착, 건설공사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이다. 그리고 4번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에 의한 비용.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그 뭐 계측 장비 이런 폐쇄 회로 CCTV죠. 설치 운영 이런 무선 통신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다. 이 정도에서 그래도 몇 가지는 적어 주셔야지 그래 기본 점수는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껍데기만 두리뭉실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총평에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그 요거와 이제 계산 기준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번은 뭐 도입 배경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총평에 올려드린 그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거랑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에서도 우리가 풀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건진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비교는 뭐냐? 이 건진법의 비교는 건설 이런 시공에 이런 시공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고,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이런 건강, 이런 장애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예,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입니다. 이 문제는 용어로는 그 기출 문제가 아니고요. 서술로 나왔습니다. 서술로. 예, 서술로 119회입니다. 119회 때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위한 이제 골조, 완충제, 기포, 방바닥 미장 측면에서 설명하고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장판지 시간에도 이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기법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는 5씩 줄어들고 하나는 3, 4, 3씩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 쉽다, 암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1번 정의입니다.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다. 그리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지만 잔향이 남아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을 적을 내용이 없으면 이런 발생 경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소장님들은, 이런 그 기준, 바닥 충격음, 이 기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요 기준을, 당연히 뭐 2번 적어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시험을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시험.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정도까지 오신 소장님들은 뭐, 암기 정도 기본 다 돼 있습니다. 암기, 경량 충격음, 태핑 머신 5개 철구를 이용해서 40mm 높이에서 충격음을 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백머신은 그 7.3km에서 850 높이에서 낙하해서 그래서 그 충격을 가하는
그래서 이 시험이 2번으로 가든 이 바닥 충격음 이 레벨이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그건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대제목 4번을 잡아줄 수 있으면은 사후 확인 제도 정도 한번 또 넣어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왜 제가 정규반 때는 사후 확인 제도 그럼 왜 말씀 안 해주셨냐? 왜냐하면 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도 외우지 못하는데 시행되지 않은 그런 법령을 그거를 말씀드리면 혼란만 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지금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충족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작년 사업부터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요번에 실전 모의고사까지는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사후 확인 제도가 이제 도입된다. 것까지. 그래서 사후 확인 제도를 같이 작성해 주셨으면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예, 문제 5번입니다. 품질 관리 7가지 도구. 예. 참, 이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7가지 도구. 7가지 도구에서는 예전 97년에 이제 서술로 이제 나온 문제인데, 개별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도에서, 이제 3포도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는 용어로 출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7가지 도구를 적어라 하면은 7가지를 다 적어줘야 되겠죠. 7가지를.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품질 관리를 하신 소장님은, 이제 암기법 가르쳐 드렸죠. 괜히 이제 파와 특산물을 먹고, 체증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시켰는데, 7가지를 과연 다 적으셨을까? 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을 시키려면은, 상당히 이런 품질이나 이제 녹색 건축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사실 공부 시간이 적은 소장님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참 요번 시험은 이 녹색하고 이런 품질 쪽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문제가. 그래서 공부 기간이 적으신 소장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1, 2교시까지는 그래도 좀 문제를 억지로라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3, 4교시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신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관리 기법. 이건 정의의 개념보단 이 7가지 기법을 과연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면은 그림을 못 그리는 거고, 이런 표보다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7가지 도구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리도, 이제 어떠한 레벨 안에 들어올수록, 그래프 안에 들어올수록 관리하는 거고요. 히스토그램은 이제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어떤 달월에서 이제 어떤 안전사고가 몇 월 달에 더 많이 발생했는지,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 파레토도는 이제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들, 이제 하자의 보수에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하자가 많은 크기 순서대로 먼저 이제 놓는 거죠.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특선 요인도는 우리가 이제 결과 원인에 어떠한 관계하고 있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피시본 다이아그램이라 하자 생천뼈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게 특선 요인도. 그래서 이건 이제 공통 아이템으로도 우리가 사용하시는 소장님들 계시고요. 3포도, 이 산점도죠. 예, 그래서, 또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에서, 상호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관이냐 아니면 부상관이냐 아니면 관계가 없는 무상관이냐 그래서 그런 그래프 정도 그려줬으면 될 것 같고요. 체크시트, 이건 1005표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해가 되시고, 층별은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징에 따라서 몇 개의 부분 집단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 정의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튼 이 7가지를 다 적어주시고, 조금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제 6번입니다. 또 기출이지만 서술 문제의 기출입니다. 예, 서술 문제 기출이고요. 자, 모의고사에서 같이 이제 풀었던 문제고요. 예상 문제, 있는 문제죠. 예. 1번 정의, 연속벽을 시공하기 위한 선행 공정이죠. 예, 그래서 지표면의 붕괴 또 방지하고 벽체 수직도를 또 유지하는 이제 구조물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공도 그려졌는데 그 2번 시공도 하시면 되겠죠. 대제목으로 잡아서 2번 시공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가이드월의 역할 대제목 잡으셔서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고, 그리고 4번 시공시 유의사항. 예. 50에서 100mm 크게 한다. 강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안정역 수위보다 뭐 이상 높게 해줘야 된다. 예. 굴착기 이런 그 라운드 이런 굴착기 형태의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 예, 판넬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해줘야 된다. 예, 다양하게 슬러리얼 공부가 돼 있으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용어로는 처음 나왔지만 사실 서술 문제에 뭐 그 용접의 종류 분리해서 또 모의고사 때 용접의 종류에서 우리가 같이 푸는 문제입니다. 예, 장판지 시간에 기본적인 암기돼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예, 정의입니다. 이음 표면 선상에 플러스를 쌓아 올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공장 용접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찾아보시면 공장 용접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와이어를 연속하여 송급하면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아크가 플러스 안에서 잠행한다 해서 그게 서브머지입니다. 예, 서브머지. 예, 잠행한다. 들어가서 잠수한다. 예.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번 상세도 보시면은 이런 플러스 공급관에 의해서 먼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극 와이어가 이 공급관을 들어가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접합하는 이런 그 방식이고요. 자, 그럼 2번 특징, 3번 특징 들어갈 수 있겠고요. 4번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4번 공법적인 내용 시공시 유의사항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이것도 비교표 또 우리가 넣어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수동이냐 반자동이냐 자동이냐 그래서 비교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PEB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예상 문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14년도에 그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이제 이 PEB 시스템이라고 했었고 많은 그 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많이 그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술과 용어로 같이 다 이제 출제됐던 문제고요. 예, PEB도 꽤 됐습니다. 뭐 76회, 뭐 85회 이렇게 기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엔 들어가 있었지만, 자, 정의 보시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설계 제작되는 철골 구조물로 내부 기둥 없이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 거는 응력 상태에 따라서 이런 그 재 두께를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응력 상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템퍼드 빔이랑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응력 상태에 따라서 재 두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공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대경관, 대공간, 공기 단축, 뭐 경제성, 그런 특징 적어주시면 되겠고, 시공시 주의사항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시 주의사항. 예, 시공시 주의사항, 이게 부정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이드로로 이게 작업하거든요. PEB 시스템은. 그래서 이런 이동형 이런 크레인의 어떠한 그 지원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어떠한 물량의 하중에 대한. 예, 그래서 이런 자립성 확보, 그래서 와이어 브래싱으로 걸면서 이런 자립성 확보. 또 이거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적설하중, 적설하중에 대한 이런 대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철골과 또 비교 설명할 수 있지요. 네. 다음 9번입니다. 예, 철골 부재 스칼럽입니다. 예, 이것도 기출이죠. 예, 그 철골에서 항상 우리가 돌고 있는 문제죠. 예, 스컬러, 그다음에 그 메탈 터치, 그다음에 스티프너. 예, 가장 많이 돌고 있는 이 세 문제고, 예, 그리고 어떤 뭐 가세, 어떤 좌굴, 또 지금 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 정도까지도 이렇게 돌고 있는 문제죠.
예, 스칼라업. 이건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작성하신 문제입니다. 네, 뭐 예상 문제, 뭐 기출 문제 다 돼 있는 문제고요. 뭐 120회 때 나온 문제인데 좀 또 빨리 출제됐습니다. 지금 127회인데, 예, 그래서 총 6번이나 그 출제된 문제고요. 예, 그 용접 이음 시 용접선이 교차돼서 재용접된 부위가 열 영향을 받아 취약해지기 때문에 무제의 부채꼴 모양의 못따기를 한 것이다. 예, 그 정도 적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반지름 약 35mm 정도. 공장 생산하는 겁니다. 공장. 이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공장입니다. 공장. 2번 시공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3번 필요성, 목적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시공시 유의사항. 예, 공장 가공이다. 그래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문제 10번입니다. 네. 저탄소 콘크리트입니다. 저탄소 콘크리트. 예, 저탄소 콘크리트. 그래서 지금 그 뭐 서술이나 용어에서 미기출일 문제는 그 아까 그 3번의 그 건진법의 안전관리비하고 지금 이 저탄소 콘크리트입니다. 저탄소 콘크리트. 예, 이게 이제 미기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탄소 콘크리트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출을 되지 않겠습니까? 저탄소. 예, 저탄소 콘크리트. 자,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요. 시멘트량의 50%를 고로 슬랙으로 대체한 콘크리트. 예. 그리고 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한 콘크리트. 예.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주셨는데, 네. 이거의 정확한 그 개념은 사실 50%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방서상 이 저탄소라는 개념은 뭐야? 우리가 이제 고로 슬래그, 이제 고로 광재에서 선처를 빼고 남은 그런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부산물. 부산물을 시멘트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시멘트 대신. 예,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저탄소라는 거죠. 시멘트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그 시멘트 지금 15% 지금 상승됐습니다. 시멘트가요. 예, 시멘트 지금 뭐 시멘트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철근, 뭐 어떤 철강 제품서부터 올 초에 시멘트까지. 그래서 지금 그 시멘트를 소성해서 가열, 뭐 2000도씨까지 가열해서 시멘트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시멘트를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하려면은 그 유연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소속로에 잡아서. 유연탄이 필요한데 그 유연탄이 그 100% 다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연탄이 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입의 경로는 어디입니까? 아시다시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 러시아가 75%입니다. 러시아가. 예. 러시아가 75%고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약 한 호주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다 합니다. 호주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러시아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또 호주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호주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좀 홍수가 이렇게 났답니다. 홍수. 예, 홍수가 나서 그럼 그 단가도 상승됐고, 예, 어떠한 그 유통 과정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빨리 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처 과정도 너무 늦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멘트 대란이 또 오지 않을까. 이제 전쟁이 또 길어질수록. 예.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를 대신해서 시멘트를 대신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대규모 가장 큰 우리 그 쌍용에서는 우리가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플라스틱하고 그 폐타이어로 제작해서 우리가 시멘트 대용 상품을 우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를 위해서. 예, 그렇게 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멘트 사용을 적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 의 개념입니다. 이게 예, 고로슬래그 뭐 50%, 뭐 60%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서상에 그런 이제 50%나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그 산업 부산물의 를 절감. 그래서 그 탄소 배출을 저감한 콘크리트 정도까지라도 써주셔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폴리머 콘크리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또 이제 그 예. 이 저탄소의 개념은 지금 그
그 혼화 재료가 다른 혼화 재료보다는 그 고로 슬래그하고 플라이애시 그 혼합률이 가급적이면 50%를 넘지 않는 선을 지금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 혼합률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다른 그 내용의 혼합물보다 플라이애시와 고로 슬래그를 50%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그건 이제 그 어떤 채점하시는 그 채점관이 어떤 의미에서 또 점수를 줄지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2번 그 저탄소 콘크리트 개념을 이렇게 그렸는데 예. 그래서 시멘트에 우리가 고로 슬래그를 합쳐져서 저탄소 콘크리트가 된다. 예, 그런 개념의 그림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림으로 그런 시공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저탄소 콘크리트의 특성 돼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 1번에서 한 6번 정도까지는 특성이죠. 예,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해당하는 거고 한 7번서부터는 적용시 고려사항으로 또 대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 합니다. 적용시 고려사항. 네. 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런 부산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규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혼화 재료는 뭡니까? 장기 강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장기 강도 증진. 예. 장기 강도. 그러니까 초기 강도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초기 강도. 여기서 초기 강도라는 거는 28일까지 이런 초기 강도의 개념이 아니고 3일 강도, 7일 강도가 일반 보통 콘크리트보다 적게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28일 강도는 더 높습니다. 28일 강도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건축에서 우리는 지금 벽 거푸집을 타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메가파스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중 콘크리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한중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 예. 그래서 강도가 장기 강도 발현과 초기 강도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왜? 시멘트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물결합 제비, 피복을 검토 또는 마감제를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런 있는 조건은 사용치 않는 게 맞고요. 9번에 보시면은 플라이애시아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에 이런 미분말을 한정한다는 개념은 이런 혼입률을 전체 혼화제의 취합률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혼화제에서 그 혼입률에서 고로 슬래그 따로 플라이애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취합률에 혼합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관리 품질 관리 업무 지침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은 고로 슬래그는 50%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플라이애시는 25%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라이애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기초 콘크리트 매시브한 기초 콘크리트에는 30%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30%까지. 당연히 저탄소 콘크리트도 28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40메가파스칼 미만 보통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더 채울 수 있다 아니면 한쪽이 더 채워지지 않는다 하면 또 비교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탄소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 또 비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상 문제 할 때, 물론 이제 공부가 되신 소장님들은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고, 공부가 짧은 소장님들은 또 혹시 이제 영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 무슨 문제지 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문을 조금 해석을 해서, 유추해서 쓰라 했거든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죠. 공부가 이제 적게 되신 소장님들은. 많이 되신 소장님들은,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글래스 페이버 리인포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자, 유리섬유죠. 유리섬유. 유리섬유를 보강한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이 내용을 아무것도. 자, 그런데 자, 콘크리트예요. 문제가. 자, 콘크리트인데 보강을 해줬대요. 유리섬유로. 그럼 뭔가 콘크리트 성질이
우수하게 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콘크리트 성질이 나쁜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죠.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문제로 풀어나가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콘크리트가 생각했을 때 건조 수축하고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유리 섬유를 집어넣으면은 건조 수축도 발생을 저감하고 인장 강도를 배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문제를 몰랐을 때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보시면은요. 유리섬이죠. 유리섬유 25에서 40mm인데 못 적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콘크리트 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로 뭐 인장, 어떤 충격, 내화성 향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대상은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적용 대상은 결국 뭐야? 우리가 이제 이거 묵은 콘크리트에 타설할 때는 이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묵은 콘크리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묵은 콘크리트에도 타설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묵은 콘크리트. 예, 묵은 콘크리트를 그려주면서 우리가 와이어 메시를 이제 집어넣는데, 와이어 메시 대용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섬유를 그려주는 거죠. 유리섬유 이렇게 그려주면서, 예. 뭐 옥상 묵은 콘크리트.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다. 묵은 콘크리트. 근데 이게 유리섬이다. 유리섬유. 예.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됩니다. 예.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유추해서. 예.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2번에 그림을 그려줬으면은요. 자, 그러면은 3번. 당연히 특성, 그릴 수 있겠죠. 예, 특성, 특징, 잡아줄 수 있게, 뭐 충격, 뭐 내구성, 뭐 인장력, 강화, 뭐 좋은 말 쓸 수 있겠고요. 자, 시공시 유의사항, 섬유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뭉치면 안 됩니다. 섬유가. 예, 뭉침 현상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믹서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강제 믹서. 예, 그 정도 유의사항 적어주실 수 있겠고요.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고. 그리고 이제 비교표 또 적을 수 있겠죠. 일반 콘크리트와 유리섬유 같이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우리 강섬유랑 또 우리가 이제 강섬유와 유리섬유가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강섬유, 유리섬유, 이제 강유탄비를 하는데, 탄소섬유, 비닐론 섬유, 뭐 이렇게 종류해서 나열해서 간단하게 또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까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 12번입니다. 예. 이제 뭐, 유사한 그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결로 방지 방안인데, 자. 공동주택 비난방 부위의 결로 방지 방안입니다. 예, 참 이거를 어디서 이제 유추했냐면, 이제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이제 국토부 이제 그런 그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유추했는데,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의 비난방,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다. 예전 같으면 발코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발코니가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발코니의 개념은 이제 빠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 이런 계단실로 방지 방법으로 내용은 단열, 방습층, 또 환기, 뭐 제습, 다음 결로 뭐 유도수, 결로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방지 방안이 나온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2번 결로 발생 메커니즘 그려 놓으셨는데, 저 같으면 이게 이제 TDR 있지 않습니까? TDR. 예, TDR. 예, 온도차 비율. 예, 온도차 비율로 이제 온도를 체크하는 거니까 TDR 정도 이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이 암기되셨으면은. 자, 중요한 건 비난방 부위. 저 밑에 보시면은, 결로 방지 방안. 요 내용을 일부 좀 적어 주셔야 되겠죠. 예, 결로 방지 방안, 비난방 부위니까.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적어 드렸는데, 단열 및 방습층을 설치한다. 단열 및 방습층. 예, 정도. 엘리베이터 홀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그래서 방습층을 함께 설치하고 결로수를 배출. 그래서 파이프에 또 단열을 하면서 외방수의 정요, 외방수도 할 수 있으면 외방수 적용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홀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환기랑 제습한답니다. 환기 제습. 환기 제습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환기 제습, 그러니까 그 환기 팬을 설치하는 거 이제 그림 주셔도 되겠고, 그 여기에 그 연돌 효과의 개념이 연돌 효과를 이용한 드라이월 설치인데, 연돌 효과를 이용한 드라이 설치는 요런 그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런 그 구조물이 올라가는 그 지하 구조물이 있고요. 예, 지하 구조물이 있고, 상부 구조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 여기 이제 자연 이제 그 급기되는 거죠, 자연. 자연으로 급기되는 거고, 드라이월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연돌 효과를 방지하는 요 개념.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으로 이제 빛이 비치면은, 자연으로 이제 연돌 효과로 이제 그, 백이 되는 요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 연돌 효과를 이용한 드라이월 설치가 이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에폭시 마감 제가 조스 콘크리트, 예, 그러니까 습기를 지향한 제널라이트가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죠. 이제 이것도 미기출인데, 예, 그 정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우리가 가장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결로 유도수, 준공층이죠. 이중벽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그림 그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중벽을 만들면 이제 보강 블록을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건식으로 압축성형 콘크리트 패널도 이제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벽을 이제, 예, 그래서 이중벽을 만들죠, 이중벽을. 예, 이중벽을 만들고, 슬라브를 따죠. 여기서 슬라브를 따서 내려올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하고, 여기도 따서 요 트렌치에서 가서 집수정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런 개념으로 지하 주차장에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보강 블록으로 거의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건식으로 많이 하는 개념이죠. 건식으로 하니까 보강 블록은 이제 그 뭐 4인치, 6인치 이제 보통 8인치니까 예, 보통 뭐 10전, 뭐 15전, 뭐 19전까지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이제 뭐 5cm면 충분하니까요. 압출. 내부 공간 확보도 있고, 압출로 많이 한다. 요 개념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하셨더라고요. 요 그림을. 그래서 이것도, 점수는 또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네. 이것도 기출문제죠. 예, 101회 때 나온 기출문제고, 예, 수변 양생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수변 양생 기간은 우리가 공통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소장님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건조를 방지하는 겁니다. 건조를 방지하고 살수하는 거죠. 살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일단 보호하는 거죠.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수변 양생 기간이 중요하니까 그 2번 이렇게 다음 쪽 보시면은 우리가 그 콘크리트 종류별까지는, 지금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방사상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변 양생 기간, 이 표준이, 이거 3, 4, 5, 7, 9, 7, 9, 11, 요 정도만 암기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변 양생 기간이니까, 그래서 15도씨, 10도씨, 5도씨 이상, 그래서, 공부가 되신 소장님들은 요거 이제 공통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수변 양생. 그래서 요거까지 쓰셨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앞에 부분 이제 수변 양생에 분류하면서 그림 그려 주시면서 살수하는 거 하고 그리고 피막 양생하는 거 같이 그려 주시면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교시를 마무리했고요. 자, 1교시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 그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가장 그 힘들었다 하고요. 그리고 기출이 없었으니까 일단 저탄소 콘크리트 다 비슷하게는 적어 갔는데 정확도보다는 이제 어렴풋이 다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2번에 이런 결로 방지 방안, 비난방 부위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그 문제였다 하는데 일단은 10문제 적기에는 그렇게 기본 모의고사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예상 문제와, 예상 문제. 이거 온실가스, 제가 저탄소 콘크리트는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우리 기출문제 서술 보면은, 온실가스 저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요 과제물을 또 충실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정기반 그 과정에서 요 과제물을 좀 충실하면은 조금 더 이제 들었던 내용들 이렇게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지금 10문제 선택하기에는 모의고사까지 진행되신 소장님들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10문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2교시입니다. 예. 자, 일단 2교시까지도 뭐 무리 없이 4문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교시까지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2교시까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1번. 예. 건설사업관리 CM 계약의 유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유형과. 자,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CM의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그냥 장판지에 있는 거. 기본적인 과제물 하는 내용, 요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은 97년도에서, 나왔던 문제고, 이제 주요 업무, 요거는 이제 그 10점짜리로 이제 그 60회, 80회 때는 25점짜리로 이제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자, 1번의 개요. 예, CM이란, 예, 건설 전 과정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계약, 시공 유지 관리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건설 사업 관리자, 발주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예, CM의 계약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본 형태 또 엑스트라로 잡아줬고요. 자, CM의 계약 유형, 뭐 ACM, XCM, OCM, GM, PCM. 이건 기본 내용이라 보겠습니다. 예, CM의 그리고 그 이제 주요 업무죠. 예, 대제목 주요 업무. 주요 업무도 이제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완공 후 단계인데 이 내용은 또 사실 중제목으로 빼고 그 내용을 아이템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안 나눠, 단계별 업무로 이렇게 안 나눴어도 여기 그냥 주요 업무로 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아이템화해서 CM이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의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예, 당연히 기출문제죠. 연약지방 관통하는 말뚝 항타 시 지지력 감소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지지력 감소. 자, 이 문제는 이제 101회 때 25점짜리로 예, 같은 문제입니다. 101회 때. 자, 1번 개였었고 2번에 이제 엑스트라. 자, 3번에 그 항타 시 지지력 감소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의 어떠한 치마, 부마 찰력, 그다음에 지하 수입, 파일 파손, 그리고 무리말뚝 효과, 액상화, 지하 수위, 이음부 파손, 경사지층, 수직도 불량. 자, 지지력 감소 대책 보시면은 원인의 반대로 썼죠. 원인의 반대. 자,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서 갖고 와서 답안을 만들다 보니까 원인이 많은 거지 사실은 원인보다 대책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 기성 콘크리트 파일의 시공시 주의사항, 그게 받기 이음 지지력을 잘못하니까 원인이 된 거고 그거의 반대가 대책이 됐다. 그래서 받기 이음 지지력을 잘하면 대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장판지에 준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같이 시험까지도 예, 시험 지지력 측정 방법 그런 시험까지도 나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예, 내구성 저하 요인 뭐 120회 나왔던 문제고요. 자, 내구성 저하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인. 자, 콘크리트가 이렇게 균열과 내구성까지 같이 나올 정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비중을 둔 겁니다. 예, 어떤 사고의 여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구성. 그래서 여기 적어 드렸듯이 강도는 초기라고 했고, 그리고 내구성은 장기라 했습니다. 이거를 더해서 균열이 나왔다고 그랬죠. 균열이. 예. 그래서 강도 저하의 원인은 재배시가 된다고 그랬고, 내구성 저하의 원인은 재배시도 있지만 염탄할 동원권이 장기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저하 요인, 네, 염해 탄산화, 탄산화 공식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알칼리 동원건까지 나오면서 진동 충격 그리고 재배시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저하 요인만 이렇게 이제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저하 요인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예. 그래도 대책을 일부 몇 가지 대책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하 요인만 썼다 괜찮습니다. 예. 저하 요인을 받고 대책은 우리가 엑스트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책은. 예.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기출문제죠. 121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빨랐습니다. 예, 빨랐습니다. 121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또 콘크리트 타설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뭐, 데크까지 해서 우리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지금 8문제입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그 전시험에도 어떠한 그 거푸집서부터 이런 그 사고의 여파가 이제 많이 그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까지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21에 나온 문제가 또 바로 출제가 됐고요. 초고층의 콘크리트 타설시 고려사항입니다. 초고층의 개념에서 그 초고층의 개념만 이제 일단은 제가 아이템으로 이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의 개념이 안 되면 이게 재배시죠. 재배시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재배시로 풀어나가도 이런 초고층의 냄새가 나는 이런 아이템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예. 자, 3번 그 콘크리트 타설 시 고려사항. 예, 일단은 그 초고층이다 보니까 압송이죠. 뭐 압송할 수밖에 없죠. 예, 압송할 수밖에 없고요. 수직 높이를 고려해 줘야 되겠고. 그 내용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떠한 그 굴곡, 어떠한 카플링 개수, 초고층은 또 초고층용, 그 고압도 카플링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압력 손실 또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 길이, 어떠한 펌프 압력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지금 그 아이템 7번에 보시면 4번에 목업 그 시험이 있는데, 목업 테스트도 실시합니다. 목업 테스트도. 예, 목업 테스트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설치 위치, 경로, 간섭,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코어 월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슬라브 관통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외부, 뒤에 이제 우리 그 운영 방법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 펌프 설치 위치 선정, 뭐 고정을 검토해야 되겠고, 구조체 시스템 폼, 거푸집이요. 거푸집 안전성 검토까지 거푸집의 내용 또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6번에 보시면 어떤 분할 타설, 수화열 모니터링, 이런 내용들, 콘크리트 품질, 내부 온도차, 레미콘 관리,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4번의 목업 시험까지, 그리고 그 뒤에 8번에 안전관리까지 해서 초고층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그 재배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서 혼합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그 압성 장비 운영 방법에서 코어에다 할 것이냐, 코어에다. 그리고 슬라브를 오픈할 것이냐, 슬라브 오픈. 그리고 월 브라켓을 할 것이냐, 월 브라켓. 그래서 보통 이제 월 브라켓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초고층 아닌 경우에도 이제 압성 장비, 이제 코어, 또 코어 오픈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예, 현장마다. 예, 그래서 이 압성 장비의 운영 방법에서 요 3가지를 적어 주셔야지 또 기본 점수 이상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 5번입니다. 자, 밀폐 공간에서 도막방수 시공 시 작업 전 과정의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나왔을 때는 밀폐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도막방수에서 방수 문제인가 해서 이제 방수 문제 아닌가 해서 보다 보니까 결국 안전관리 문제죠, 안전관리. 방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예, 안전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밀폐 공간 그 프로그램에서 124회 나왔죠, 124회. 10점짜리로 이거 용어로 밀폐 공간 프로그램에서 124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기출은 용어로 이제 풀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6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우면 뭐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예. 우리가 또 어떠한 흐름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작업 전 과정 그 안전관리 절차 한번 보시면은요.
작업 전 사전 조사 실시해야 되겠죠. 예, 시공 계획 수립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보건 교육 실시해야 되겠죠. 예,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밀폐 공간 장비 준비 점검 실시하면서 그다음에 산소 농도 유해 가스 농도 체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산소는 18에서 23.5%, 18%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고요. 23.5% 미만이고요. 탄산가스는 1.5% 미만이어야 되고, 황화수소는 10 ppm 미만. 그래서 여기 일산화탄소가 빠졌는데 일산화탄소도 30 ppm 미만입니다. 30 ppm. 네. 예,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에 그림 보시다시피 저런 그 지점 나누어서 모서리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밀폐 공간 그 작업 허가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밀폐 공간 작업 허가서가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허가서. 그리고 통신수단 구비해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요. 또 밀폐 공간 작업 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환기를 실시하는 겁니다. 급기에 의해서 환기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작업 상황에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둬야 됩니다. 감시인. 예, 감시인을 배치하고 항상 인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인원 점검. 그리고 출입구에 이렇게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제가 이제 그 정규반 때 상당히 강조했었죠. 근데 3개월 하신 소장님들이 이거 외우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종류를 알고 쓰시기에는 모의고사에서는 같이 풀어본 문제거든요. 3개월 하신 소장님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종류 암기조차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 특징, 종류, 장단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묶었냐면은 일단 정의를 따로 이제 뺐고요, 정의. 그리고 특징,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을 따로 뺐고요, 대제목으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하고 장단점을 같이 묶었습니다. 이렇게 대제목을.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찍힘이 많을 때는 같이 어느 정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묶으면서 이제 답안을 채점하기 편리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답안을 채점하기. 자, 3번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정의의 개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판의 시간에. 예.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 이건 신에너지죠. 신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햇빛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는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패시브는 에너지를 보존한다고 그랬죠. 보존. 예. 그래서 우리 엑스트라 보면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는 패시브 요소라 액티브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 뭐 공동주택의 활용 방안해서 우리가 이제 90회 때도 나오고 99회 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정의 물어보고 요런 이렇게 종류와 이런 장단점까지 물어본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신재생.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신재생을 강조했는데 이게 그 마지막 이 정권에서 끝날 때 나오네요. 저는 그 분명히 나올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예, 끝날 때 이렇게 나오네요. 끝날 때. 예. 그래서 종류 및 장단점. 예. 그래서 치러놨는데요. 우리 그 장판지랑 교재 있는 거. 그래서 장단점 보시면은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 고효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음이 적은데 단점은 이제 그 수소 보관이 좀 난해합니다. 수소가 아시다시피 가장 그 원소 교육 1번이죠. 가장 가볍고 무취입니다. 예, 보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런 충전소 등 이런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 그 옆집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못 짓죠. 예, 못 짓습니다. 이런 기반 시설을. 자, 석탄, 액화, 가스화는 저급 연료를 정제 공정을 거쳐서 이런 터빈, 증기 터빈을 구동하는 발전 기술인데요. 장점은 뭐야? 연료를 얻을 수 있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수급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주 넓은 이런 그 면적이 필요하고 초기 비용도 많고 공장 설비가 복잡한 이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석탄핵과 가스화고요. 수소 에너지는 이런 그 화석연료 이런 화합물태 물 이런 유기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수소를 분리하는 건데 수소는 물에서는 원료로 그 자원 제장이 제약이 없고 이제 저장은 쉽지만 그거를 또한 그 고압에 견디는 이런 파이프가 필요하고 난 이런 제반 설비를 갖추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태양광은 그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장점은 뭐 반영구적이고 단점은 이런 그 기상 조건 이런 게 유의해야 되겠고, 근데 반영구적인데 이거 태양광도 이런 그 태양광 태양열도 마찬가지로 제약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태양열은 또 이거는 냉난방 그 급탕에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반영구적이고 단점은 일조권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열도 온조차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활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공동주택에서 뭐 일부 이제 그 1000세대 이상이면은 이런 그 지열 시스템을 또 이용해서 이제 공공건축물을 또 이제 그 활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무한 공급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초기 비용이 이제 고가고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적합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 다시피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예. 설치 면적이 넓죠. 이것도 생산력이 좋은데 무공해라 하는데 이것도 유지 비용이 이제 고가고요. 예. 이제 소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도 이제 설치를 합니다. 바다 위에도 에너지 저장 충전 기술이 필요하다. 바이오는 이제 유기 생물체를 이제 태워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고갈 문제가 없고 기존의 엔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곡물 가격, 이제 옥수수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옥수수를 태우기 때문에 이제 식량난에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그 산업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런 이런 그 환경 단체에서는 이제 많은 거죠. 폐기물도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술 경업 단기간 상용화 가능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 이제 비용이 절감하는데 이 단점에 보시면 이런 폐기물 업계의 영세성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미흡한 단계고요. 소수력은 낙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오염은 그 없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비도 들고 이런 우리나라 지형에는 그렇게 낙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가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해양에너지는 이게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제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에 의해서 고갈 염려는 없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파력은 파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파도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플랜트를 계류시키는 기술이 이제 어렵다고요. 조력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 높이 담아놨다가 방조제에서 담아놨다가 풀러 나가는 그것을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방파제는 이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파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막는 게 이제 방파제고 이거는 방조제입니다. 이제 수자원 이런 그 확보를 위해서 놓는 그 방조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그 방조제 때문에 이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이제 조류는 이제 발전 지점, 이거 해류를 통해서 바닷속에 설치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 하고, 발전 지점 선정이 어렵고, 온도차, 그 심의 깊은 곳과 표면에 있는 온도차에서,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대형화로 설치 비용이 고가다. 예, 그래서 일부 이런 그 종류 적어주시면서 장단점까지 적어주셨으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교시를 봤는데요. 지금 그, 이런 문제는 네. 네.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특징, 콤마, 종류, 콤마, 장단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각각의 종류별 장단점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문제 출제한 거대로 네. 예제목을 정의, 네. 신경, 종류 잡고 네. 이 신재생에는 포괄적으로 네. 장단적으로 언급합니다. 문제 출제는 얼핏 보기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정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주에도 계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정의가 됐느냐. 만약 그렇게 정의하면 아무래도 조금 짧겠죠. 예, 조금. 그래서 1.5나 2페이지, 아니면 더 조금 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요령껏 조금 더 그림 그려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느냐, 좀 채워가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셨으면은, 그런 것도 이제 요령이 됩니다. 장수를 채워가는 요령, 예,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장수를 채워가는 게 결국 뭐야? 공부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공부가 돼야지, 이 정도도 이제 여유 있게 채워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표현력은 갖추는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본 거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채점하는 면접관들이, 채점하는 이제 시험 관들이 과연 어떤 그런 그 맥락에서 이제 점수를 주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다? 어떤 맥락에서 점수를 주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어떻게 작성하든 괜찮습니다. 예. 자, 이렇게 2교시를 봤는데요. 지금 2교시까지는 지금 문제를 작성하는데, 4문제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부가 이제 모의고사까지 가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밀폐 공간도 좀 뭐 어떻게 유추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6문제에서 4문제까지 작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 뭐 당연히 뭐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지지력 감소 요인은 당연한 거고, 뭐 내구성 당연히 다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영 방법,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요거 암기가 안 됐으면 여기에서 문제지만은, 요 2문제보다는 이 4문제에 많은 그 답안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소장님들께서. 그래서, 2교시까지는 큰 그 4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탄력을 받아갖고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3교시를 딱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3교시서부터. 예? 조금 자신감이 좀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예. 자, 봤을 때, 자, 1번서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녹색 또 나왔습니다. 그 에너지. 제가 그래서 그 녹색 건축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에너지 효율 등급은 이제 그 용어로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는 있는데 예상 문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간 건데, 요 3교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장판지에 있지만, 요거를 작성을 다 해야지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담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증 등급, 네. 그 법률 근거는 그 녹색 건축과 같죠. 예, 녹색 건축물 지원법에 의해서 한 거고, 인증 기간은 9개 기간. 밑에 보시면 그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 용도의 인증 대상이죠. 용도별 인증 대상. 그 하나는 등급별 인증 대상이 되는 거죠. 등급별. 예, 3,000회배 이상, 예,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인증 등급, 이것도 10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적어 놓으시면은 2페이지 작성해도 이거는 기본 점수가 다 나옵니다. 이런 2페이지만 작성해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녹색 건축과 같이 비교표 작성하게끔 해놨습니다. 장판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예, VE 문제가 지금 118회 때 이제 VE 문제 나왔었고요. 여기 이제 업무 절차는 이제 78회 때 이제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실시 대상, 실시 시기 및 횟수, 정확히 이제 묻는 문제는 아주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은, 예, 이것도 이제 근대화의 이제 공정관리에 있는 거죠. 원가 관리에, 예, 코스트 분해 펑션이죠. 예, 이제 비용을 낮추고 이제 기능을 향상하는 개념인데,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되질 않죠. 이제 비용을 조금 낮추고, 기능을 조금, 향상시키는 개념에서 이제 아예, 기능은 더 이상 올리질 못하죠. 그래서 거기다 조금의 어떠한 비용을, 이제 낮추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실시 대상 공사 보시면은요, 100억 이상까지는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 100억 이상 공사. 예, 100억 이상 공사는 더 많이 아시고, 거기 보시면은 공사 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 이상, 발생돼서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은 이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청이 설계에 어떠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예, 이렇게 나왔고요.
3번 실시 시기 및 횟수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 실시한다. 그래서 업무 절차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 분석 단계, 그리고 실시 단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참 이게 이제 2.5페이지 이렇게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죠. 이 문제도. 예. 문제 3번입니다. 예,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 예, 타워 크레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뭐 기종 선정 그리고 설치 시 검토 사항 이건 다 기출 문제고 이제 대수 산정만 이제 그 미기출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물어봤죠. 그래서 간혹 그 어떤 소장님 그 시험 보시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3개 나오고 4개 나왔는데 이제 그 아이템 그 개수를 어떻게 이렇게 몇 개로 이제 배분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 그 찍힘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아이템이 어떻게 이제 몇 개를 나올 수 있느냐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뒤에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이 있으면은 물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아이템을 이제 배분하면 되겠고 시공시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이 없을 때 이런 그 기종 선정, 대수 산정 아니면 설치시 검토 사항일 때는 적정한 아이템 개수를 배분하면 됩니다. 예. 자, 지금 타워 크레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이제 풀어봤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풀어본다는 게. 그래서 123에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된다고 했고, 예. 그 전에는 이제 119에 나왔었으니까요. 119에. 119회죠. 예, 119회. 자, 기종선정시 검토사항.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종선정시 검토사항. 우리가 그 앞에 그 엑스트라 있는 그 내용 써도 되는 거죠. 예, 그 찝 형식에 따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클라이밍 방식에다, 클라이밍 방식에 따라, 뭐 마스터 클라이밍이냐, 크레인 클라이밍이냐, 요렇게 기종 선정을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대수 산정 시 검토 사항. 예, 대수 산정 시 검토 사항 보시면은요, 보통 이게 이제 교재에서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이게 초고층의 경우랑 일단 고층, 일단 넓은 이런 복합 건물의 경우 이렇게 보시는데, 초고층의 경우는 일단 2대가 일반적이다. 2대. 그리고 코어와 슬라브 부분에 이제 공종을 구분해서 각 한 대씩 배정한다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이런 규정이다 보다면 대수 산정 시 검토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유치해서도 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내용 정도는 우리가 뭐 비슷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고층의 경우도 보통 이제 한두 대 사용하고 이런 넓은 그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업 에리어를 이제 크레인이 대수를 이제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예. 모빌 크레인으로.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모빌 크레인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저층, 이제 소형 건축물은 이제 타워 크레인보다 이제 그 모빌 크레인.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무인 타워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 타워. 무인 타워도 이제 사용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대수 산정 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타워 크레인 설치 시 검토 사항. 타워 크레인은 우리가 제가 이제 장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을 이제 빼낼 때 어떻게 빼내냐? 설치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 그리고 해체할 때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빼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설치할 때는 타워 크레인 배치 사항과 그리고 이제 기초 시공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내용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17년도에 사고 많이 나서 18년도에 전수조사 실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0년산 뭐 노후 크레인 사용 금지, 아니면 전담 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검사를 또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반입시 검사하면서 6개월마다 이제 그 검사를 실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설치 시 이제 동영상 촬영 또 하고, 이런 내용들 좀 더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예, 데크 플레이트죠. 자, 데크 플레이트 적용 슬래브의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 데크 플레이트의 붕괴 원인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 이것도 또 이 붕괴 사고 이후에 또 연관된 이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게 일반 RC에서 데크 플레이트 39층을 데크 플레이트로 수정한 거거든요. 데크 플레이트로 수정하면서 밑에 동바리가 없이 콘크리트로 가벽을 설치해서 하중을 가벽이 부담하게 됐는데 그 가벽 사이의 공간도 너무 넓기 때문에
가벽에 이제 그 콘크리트 하중이 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구조 검토 자체가 이제 구조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경미한 변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 데크 플레이트에 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연관되게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그 문제가 이제 104회 때 하기 때문에 104회까지 했기 때문에 104회 때 제가 문제를 같이 풀어줬는데 104회 때 문제가 뭐냐면은 데크 플레이트의 문제점, 붕괴 원인이죠. 문제점 및 시공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그거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04회 문제. 104회 때 문제랑 같은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럼 붕괴 원인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자재에 대한 어떠한 분량, 자재에 대한 어떠한 품질 검수 중요한 거고 자재 분량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용 보시면은 자, 콘크리트 그 집중 타설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예, 중요합니다. 이 데크에서 콘크리트 집중 타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조 계산에 의하면 데크가 나온 게 등분포로 이렇게 우리가 구조적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 집중 타설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집중 타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구조 검토가 미흡한 거죠. 예. 그리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이제 건프집 동바리 설치 검토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샵이 있어야 되겠죠. 시공 상세, 데크에 대해. 시공 상세, 어떤 설치 간격, 이음, 걸친 길이, 어떤 용접.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이제 걸친 길이에 대한 부족 현상, 또 걸친 길이 확보가 이제 부족한 경우가 또 발생됩니다. 걸친 길이 확보.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 또 RC랑 같이 하다 보면은 또 어떠한 시공 오차에 의해서 또 걸침 길이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됩니다. 예. 자재는 일단 확보됐고 들어왔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데크도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뭐 보에 올라타고 한쪽에서는 어떠한 벽체에서 이제 성립이 되면은 벽체 하단에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콘크리트 못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현장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공이 많습니다. 이런 데크는. 그래서 절대 이 데크는 이런 구조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시 유의사항, 교재에 있는 내용 이렇게 넣어놨고요. 밑에 보시면 5번 보시면 이런 시공 상세도 작성, 준수해야 되겠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집중 타설 금지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해 위험, 어떠한 개선, 이런 체계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예, 철골공사의 내화 페인트의 특성, 그리고 시공 순서별 품질 관리 주요 사항, 그리고 내화 페인트 선정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시공 시 유의 사항, 예, 많이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뜯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풀어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교재에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게 3회 연속으로 내화 피복이 나왔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충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전회차에 내화 피복 나왔고, 126회에 나왔고, 다 아시다시피 4교시 맨 마지막 문제 시방서에 있는 내용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5회 내화 페인트 또 나왔었고, 그리고 예, 그 뒤로 가면 또 123회 또 나왔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2번 연속은 요즘 많이 전회차도 많이 나오는데, 글쎄 3번 연속 나온 문제는 제가 아주 처음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극히 처음입니다. 지금. 한 3년, 한 4년만,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봐도 3회 연속 나온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또 집어넣겠습니다. 4번 나오라고 그냥. 4번. 예. 품질관리반. 예, 내화 페인트 특성. 예, 내화 페인트 특성 보시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네. 200에서 250도씨 정도 불연성 기체 방출로 70에서 80배 팽창해서 단열 탕화층이 형성된다.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공 순서별 품질 관리 주요사항, 바탕철에서부터 초벌, 중도, 상도, 그런 건조 시간까지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화 페인트 선정시 고려사항만 우리 교재에 없는 거죠. 예, 선정시 고려사항, 일단 유해가스, 배출, 발포성, 내화 성능, 우수성을 체크하면서 시공성, 내균일성, 균열성, 우수한 제품, 이 도장 후 미관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예, 시공성, 경제성 또 보면 되죠. 그 공법선 적시 고려사항은 시공성, 경제성 들어가는 거니까. 안전성, 무공해성까지. 예, 시공시 유의사항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2교시에서 그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액티브죠, 액티브. 이거는 이중회피는 뭡니까? 이건 패시브 요소죠, 패시브 요소. 둘 다 제로 에너지 요소죠, 제로 에너지. 예. 그래서 참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출제됐다?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이게. 예. 상당히 해서 공부 기간이 좀 적은 소장님들이 상당히 문제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중회피. 패시브 요소죠, 패시브.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외부 차양, 이중회피. 향을 고려한 배치. 그 정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중회피입니다. 중에서. 용어로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용어 기출입니다. 84에. 용어 기출 문제고요. 개요에 보시면 이중회피는 실내외 실외공사에 중공층을 두어서 냉난방 효과를 높이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친환경 성능은 우리가 막 이렇게 둘러서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구성을 이런 개념을 조금 알면은 접근하게 쓸 수 있는데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은 그래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구성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아웃 레이어입니다. 외부 레이어죠. 외부 레이어. 외부의 유리입니다. 외부의 단층 유리입니다. 보통 1번에 보시면 단층 유리고요. 2번에 보시면 워터 타이너스, 수밀성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수밀성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제 퍼메니티 오프닝 이런 개방식과 템퍼러리 오프닝 이런 개폐식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의한 이런 자동으로 외부 온도에 대응하여 개폐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에 의해서 제어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기능성, 어떠한 미려함, 요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외부 레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간층이죠. 중간층. 인터미디어트 스페이스입니다. 중간층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중간층에서 발생하는 스택 임팩트 이런 굴뚝 효과가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적합한 이런 완충 공간 성능이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이런 조사가 중요하다 하고요. 저 3번에 보시면은 공간 확보가 보통 600mm 이상 정도 확보된다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너 레이어, 내부 레이어입니다. 내부는 당연히 복층 유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복층 유리. 단열바를 적용한답니다.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바 적용하고 중간층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중간층의 출입을 목적으로 완전 개방이 가능한 창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한 번 정도 읽어놨으면은 그래도 비슷한 이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서술로 쓰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용어 문제면은 우리가 패시브적인 요소를 해갖고 가져가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서술 문제라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 보셨고요. 3교시. 3교시 보셨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에너지 효율 등급 암기해야 될 사항이고 V도 쓰긴 쓰는데 정확하게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예, 찍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워 크레인 그리고 이제 붕괴 사고 데크 쓸 수 있고 이제 네아 페인트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문제고 문제는 이것도 또 이 어려움 또 패시브 이중회피에 대한 25점. 그래서 대다수 우리 소장님들이 또 3교시에서 마지막 문제 하나 문제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 예.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4교시입니다. 자, 4교시 문제도 기출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예, 이것도 기출인데 만만치 않은 기출들, 자주 나오는 기출보다 이게 적기 만만치 않은 기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건축공사 현장관리 항목
예. 79회 때 이게 10점짜리로 나온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술로 나왔는데 당연히 이것도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해라 하는 문제로 이것도 또 사고와 연관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내용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방서상에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배치하면서 설계도서, 공사시설물, 용지, 확보, 공사용 도로, 가수로 발생, 지작물, 문화재를 보호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면서 표지 설치하면서 현장의 출입 관리 등 건축물을 보양하면서 정리, 공해 발생, 민원 처리까지 시방서상에 있습니다. 이게 시방서상에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 문제를 선택하신 소장님들은 시공 계획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 근데 과연 점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 정도가 의문인데 이런 그 현장 관리 항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서 시공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다 되시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예, 이것도 122회 기출입니다. 이거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122회 기출인데, 예, 기출 문제인데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예, 예, 기준자만 더 들어갔는데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 122회 기출 문제고요. 자, 이제 3번의 그 대제목 보시면은 이건 좀 압축시켜 놓은 거고요. 요것도 양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제 펼쳐서, 요런 내용들, 야적할 때, 보시면은 방진 덮개 더 덮어야 된다. 경계 높이 방진벽은 1.8m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지 점수가 이제 쑥쑥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추가로 해서 공사장 부지에서 50m 이내는 3m 이상 또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방진벽을. 그리고 그 싣고 내리게 할 때 밑에 보시면 또 살수 시설 설치해라. 또 살수 반경이 있습니다. 또 5m 이상 살수 반경이 있어야 되고 3kg 제곱 센티미터당 3kg의 그 수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8m 세클 때는 그 작업을 금지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8m 세클, 그러니까 8m니까 다 그냥 8m로 일단 암기하시고 우리가 다음 또 시험을 보실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이제 공통 아이템으로 8m 세클을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송에서도 보시면 이제 우리 땀프죠. 땀프 덮개 설치하고 수평으로 적재물을 얼마? 5cm 이하로 해야 된다.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5cm 이하로 해야 된다. 근데 튀어나오고 막 가는 땀프들 많죠. 예, 그래서 세륜시설 측면 살수 실시해라. 그리고 20km 안으로 운행하라 합니다. 현장에서는 20km 안에. 예, 안에 운영하고, 1회 이상 살수해라. 수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채광 채취도 보시면은, 발파, 이런 것도 이제 설치 후 작업하고, 요것도 이제 8m입니다. 8m/s 이제 발파 작업 중지하는 거고, 다 8m입니다. 그 야외 절단 연마도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는데, 풍속이 8m는 또 작업 중지하는 거고요. 예, 그 밑에 이제 그 밖에 공정에서 방진막 설치해라, 물뿌림해라, 요런 내용들, 예, 할 수 있고요. 비산먼지 발생 밑에 신고해 보시면 건축물 축조공사에서, 건축물은 연면적 1000회배 이상, 예, 요 정도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 예, 여기까지 이제 작성, 예,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은 충분히 그림 그리면서 작성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부가 좀 부족하신 소장님도 이것도 채우는 것도, 서술형으로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또 균열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오고 내구성도 나오고 균열이 나왔다. 하여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근데? 우선 균열의 유형별 종류 및 종류, 원인, 보수, 보강 대책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채점하기 편리하게 좀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는데 여기서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미경화 콘크리트는 미경화 콘크리트라 항상 단서를 달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경화 콘크리트로 보시면 되겠죠. 경화 콘크리트.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경화 콘크리트 균열에서 하면은 경화 콘크리트만 쓰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균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미경화 콘크리트 균열도 써도 오히려 더 괜찮다. 더 써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성수축, 대표적인 소성수축.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성수축이니까. 소성수축이 지금 124의 그 수분 증발이라고 125의 플라스틱 균열이라서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소성수축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증발 속도가 불리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균열로. 그 원인 적어주셔야 되겠죠. 1kg, 해배당 1kg 이상일 때, 그리고 불린 뒷비빔일 때, 뒷비빔. 그리고 건조한 바람 불 때 정도 보시면 되겠고, 치마균열도 전 시험에 나왔었죠. 126회 시험에 나왔었죠. 다짐과 마감 작업을 한 이후에도 콘크리트가 계속 심화하는 현상 나왔죠. 자,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기초 콘크리트 타설할 때, 메시브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게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직경이 크고 슬럼프가 크고 수밀하지 않고 시멘트 풀이 시멘트 페이스트가 내려가면 안 되죠. 시멘트 국물이. 그래서 피복 두께가 적고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물결합자가 높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치마균열. 이제 건조 수축입니다. 예. 수분이 증발하면서 콘크리트 최적 감소로 수축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분말도가 높죠. 분말도가 높다 보니까 미세한 거죠. 미세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흡수율이 크다, 단위 수량이 크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탄산화도 원인은 똑같습니다. 탄산가스에 의해서 콘크리트 시멘트 수화물이 이제 수축하는 현상인데 건조 수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보강 대책, 우리는 그 장판지에 있는 거 보수 보강 대책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균열 문제가 이제 114회 균열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117회 이제 나왔습니다. 예. 또 콘크리트 문제도 콘크리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뭐 콘크리트의 어마어마한 중요도를 지금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서중 콘크리트네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 문제점은 가장 서중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점, 대책. 문제점은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겠죠. 대책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재배 시에서 시공 계획까지 우리가 풀었을 수 있는데, 문제점은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겠죠. 문제점 보시면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는 거죠. 공기량이 감소되고 슬럼프가 감소됩니다. 서중이니까. 그러니까 응결 시간이 단축되니까 뭐가 생긴다? 콜드 조인트가 발생되죠. 콜드 조인트. 대표적이죠. 여름에 콜드 조인트. 예, 발생되고, 결국은 뭐야? 균열이 발생되고 내구성이 저하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시공 관리적인 대책? 당연히, 재배시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배시 이제 교재에서 가져와서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재배시에서 철근, 거푸집, 그리고 품질까지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기본 문제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용어로 나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또 바로 나왔네요. 용어 문제인데. 예, 용어. 예, 용어 이제 123회 문제입니다. 123회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하층 공사 강제 기둥과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접합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는 안 했습니다. 왜? 접합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우리가 이제 연결 철판을 우리가 댄다 하거든요. 연결 철판. 철근 받침대를 댄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적, 시공시 주의사항,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 요렇게 이제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123회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접합 방법과 각각의 이런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떠한 여기서 이제 지금 연결 철물을 설치한다, 카플러를 설치한다, 이게 어떠한 규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접합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한번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현장마다 적용이 틀리겠지만, 제가 이제 어떠한 철근 현장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연결 철판 설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결 철판. 가장 간단하고요. 이제 공장에서 연결 철판을 제작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해 안 되셔서 제가 이거 하나만 간단히 이제 그려보시면은요. 예. 자, 우리가 SRC에서 많이 적용하는 거고요. 연결 철판을 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H칼럼이면 H칼럼. H칼럼이면은 자, 여기 이제 연결철만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H컬럼이죠. 자, 여기 연결철물을 이렇게 댄다는 겁니다. 여기 H컬럼이고, 네, 연결철물을 이렇게 댄다는 거죠, 연결철물을. 예, 연결철물이 이렇게 돼서 철근이 이렇게 와서 용접을 한다는 거죠, 철근이. 네, 여기가 용접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로 용접. 예, 이게 연결철판은 된다는 겁니다, 연결철판. 예. 그래서, 이 프렌지 부분에도 되고요, 외부 부분도 됩니다. 외부 부분도 이렇게 해서 연결철판은 된다.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서 용접이 되는 거죠, 용접이.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예,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는 평면이고요. 하나는 평면. 제가 이제 평면 한번 그려드리고요. 하나는 인면입니다. 그래서 인면에 하부 철근이 이제 정착한 게 보이는데, 요거는 여기서 용접할 수도 있고, 저 뒤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착할 수 있다. 자, 그럼 평면을 보시면은, 요 개념이, 자, 좀 빠르게 그려서 이제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자, H컬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여기 철망을 이렇게 댄다는 거죠. 철판을. 예. 철판을 이렇게 댄다는 겁니다. 자, 이게 H빔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오픈. 예,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용접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철근을 용접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철근이 용접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외부 부분도 이렇게 용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용접이 될 수도 있고, 용접. 여기서 앵카가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앵카가. 이렇게 정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착이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철근 배근해서, 철근 배근해서,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연결철판 설치 방법입니다. 연결철판. 예, 공장에서 우리가 용접을 해올 수 있다. 연결철판. 설치 방법. 그래서 장점이 있겠죠. 공장에서 이제 철판에서 이제 설치 가능하고, 이제 단점은 이제 철판 위치 선정. 안 되면 현장 용접해야 되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시면 카플러 설치한다. 카플러. 요즘 철골 공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골에 용접이 돼 갖고 옵니다. 카플러가. 카플러가 이제, 요게 이제 카플러가 용접이 돼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다 카플러가. 예, 요게 이제 카플러가 용접이 돼 갖고 옵니다. 카플러가. 예.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카플러가 용접을 해 갖고 온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요게. 요 그림 보시면은, 점 모양이 카플러 밑에 인면의 모양이. 그래서 카플러 설치 장점은 뭐야? 정착, 접합이 용이하고 철근이 좀 원가가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을 보시면 카플러 설치가 번거롭고 위치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겠죠. 카플러 정확한 위치 선정을 잡는 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일단 피복은 있겠지만은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H형광 브라켓 설치 방법. 이거는 브라켓을 다는 겁니다. 브라켓. 여기다 이제 브라켓을 설치하는 겁니다. 브라켓을 다
이런 간이 이런 이 철판을 다는 게 아니라 브라켓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는 이제 공정이 더 힘들겠죠. 여기서는 보철근 정착이 용이하지만 단점에 보시면은 기둥 철근의 간섭도 발생하고 상당히 그런 요즘에 그 강제 비용이 이제 고가기 때문에 이런 그 비경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자, 4번입니다. 보통 이제 그 연결 철판 설치 방법 많이 합니다. 예, 브라켓 설치를 했는데 예전엔 브라켓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현장마다는 틀리겠죠. 내가 경험은 그렇게 안 했으면 틀린 거고. 예. 지금은 연결 철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와이드볼을 사용한다는 결국은 뭡니까? 볼을 늘린다는 거죠. 볼을. 기둥 크기만큼 볼을 늘린다는 건데, 그림상,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철근의 패식 처리로 시공성이 용이하지만, 결국은 단점에 보시면은, 와이드볼 처리로 시공성이 저하되면서 콘크리트, 물량이 증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래브 유효폭을 이용한 처리 방법. 슬라브의 유효폭을 더 늘린다는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까지 이해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4번과 비슷한데, 시공성 패싱 처리로 유리한데, 이런 그 철골 기둥에 전달시킬 수 있는 시어 커넥터가 이제 필요하고, 약 20%의 철근 보강이 또 필요하다. 이런 개념. 예, 그래서, 요거 한 4개 정도만 그리시고, 그림 그려주시면서, 이런 장단점 그려주시면은, 뭐, 이거 충분히 뭐, 2.5페이지, 3페이지, 이거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또 기출 문제였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의 개념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은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예, 그런 문제죠.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뭐, 대표 문제죠. 뭐, 단열. 뭐 116회 또 119회 나왔었고 단열 뭐 시공시 이거 저기만 바뀌었죠. 예. 시공시 주의사항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공 부위에 따른 단열 공법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저기를 잡는 거예요. 대제목을. 이게 만약에 시공 부위별 단열별 특징은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에서 바닥단열, 벽단열 있고 바닥단열, 창단열, 지붕단열에서 딱 결정이 돼 있잖아요. 아이템 6개. 뭐 잊어먹었으면 5개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앞에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왔다고 시공시 주의사항의 아이템을 적게 적고 뒤에 가보니까 더 적을 게 없는 거야. 이러면 낭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적을 때는 아이템을 문제를 딱 봤을 때 아이템 배분을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아이템 배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래는 시공 부위에 따른 아니면 부위별 시공법에 따른 특징과 단열재 그 시공시 주의사항 원래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바뀌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템 배분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단열 나왔으니까 또 열전도율 정도 하나, 그 공식, 열전도율, 두께가 그 1m인 재료의 열전도율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관리율 곱하기 두께, 메다, 두께 정도 열전도율, 공식 보시면 되겠고요. 자, 4교시. 좀 빨리 달려왔는데. 자, 4교시 이제 네. 이거 표준 시방서니까, 그냥 현장 관리하라니까, 그냥 몰라도 그냥 꾸역꾸역 막 적을 필요 있겠죠. 막 시공계획 집어넣고, 막 적었습니다. 그냥, 쓰신 거 보니까. 적으셨고요. 요거 좀 채우기 좀 까다롭고요. 비산먼지. 요것도 이제 채울 수는 있죠. 이제 2.5페이지 이상 3페이지 채우기가 이제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콘크리트 다 선택하셨고요. 서종 다 선택하셨고, 또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우기. 공부가 채우기 만만치 않고, 예, 요 문제 또 선택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세 문제는 됐습니다. 세 문제는 됐고, 나머지 한 문제를 이제 선택하는데 조금, 요것도, 좀 볼이 아팠다. 머리가 아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저하고 이제 1교시에서 4교시까지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지금 서술에 나온 기출이 용어로 나오고, 용어로 나오는 기출이 서술로 나오고, 어쨌거나 기출이 거의 90% 가까이 다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입니다. 근데 기출인데, 조금 새로운 것들의 찍힘이 조금 한두 개씩 추가되고, 그런 그 유형으로 지금 나온 거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찍힘이라는 게 많으면 상당히 피곤해요. 네, 상당히. 그 찍힘은 찍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나오면 이제 쉬운데, 그래서 자꾸 찍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러니까 요구를 해주는 거예요. 둥그렇게 적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적어보라고. 그래서 이런 찍힘이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기출의 문제 많이 나왔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이제 풀어본 문제들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이제 이제 하면은 이제 뭐 7월 초입니다. 7월 2일, 시험이. 크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뭐 2달로 보시면 되는데, 집에서 자꾸 전화도 오시고, 이제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쉬셨다 오시고, 이제 어떻게 다양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개인마다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정규반, 뭐 모의고사반 하면 제가 다 이렇게 좀 다 메모를 해놓고 체크해놓고 전화 오면 제가 누군지 확인하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이제 사무실 들어오면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2달 있으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규반에 계셔갖고 모의고사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10분 쉬고 제가 이제 시간 결정해드리겠습니다.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모의고사 오늘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첫 모의고사는 숙제 과제물 나가고 수업하는 과제물을 작성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오늘 빠지시면 안 되고 모의고사 원을 수업하고 그리고 시험을 요번 마지막 시험을 치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소장님들. 그 외에 또 멀리 오셨거나 이제 쉬셨다 오셨거나 아니면 또 반복을 하셨거나 그래서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소장님은 지금 제가 이제 원장님이 OT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 지니까 원장님 OT 하실 시간에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상담해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오신 소장님들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열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번 시험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